우리가 아는 르네상스 이야기 있잖아요. 사실은 글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위대한 예술과 학문의 시대가 실은 거대한 실패에서 비롯된 우연한 혁명이었다면 어떨까요? 르네상스 역사가인 에이다 팔모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실 인류 발전의 방해꾼이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정말 충격적이죠?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다 같이 14세기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흑사병이 휩쓸고 간 당시 이탈리아는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거든요. 길에는 산적이 들끓고 도시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그럼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나라나 시민의 안위 같은 공공의 이익은 완전 뒷전이고요. 오직 자기 가문의 명예, 개인적인 복수심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리더들, 천지였던 겁니다. 여기 두 인물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로미오의 아버지 몬테규 영주는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어떻게든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고대 로마의 집정관 브루투스는 어땠나요? 나라를 배신한 자기 아들들을 국가를 위해 직접 처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이탈리아 지도자들은 브루투스가 아니라 전부 몬테규 영주 같았던 거죠. 이런 엉망진창인 리더십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당대의 학자 페트라르카가 아주 이상적인 해결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바로 고대 로마의 위대한 정신을 되살리자라는 거였죠. 그의 계획은 총 4단계였습니다. 일단 잊혀진 고대 문헌들을 싹 다 찾아내고 그걸 보관할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로마식 교육을 그대로 재현해서 키케로나 브루투스처럼 고결하고 덕망 있는 지도자를 길러내자는 거였죠. 교육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을 따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정말 순수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페트라르카의 이 순수한 프로젝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권력을 막 잡기 시작한 신흥 지배사들이 이 프로젝트를 자기들 입맛대로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파간다 머신으로 말이죠. 자, 아주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한 프랑스 대사가 로마로 가던 길에 피렌체라는 도시에 들르게 돼요. 당시 피렌체는 상인들이 다스리는 근본 없는 도시라고 알려져서 비할 데 없이 더러운 인간 쓰레기 소굴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죠. 그러니 대사는 뭐 별 기대 없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에 딱 들어선 순간 대사는 자기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길거리에 있는 조각상들이 아니 이게 그냥 돌이 아니라 꼭 살아 숨쉬고 움직일 것만 같은 거예요. 당시 기술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고대 로마 유적보다도 훨씬 더 큰 거대한 돔이 보이고요. 또 마치 잃어버린 고대 시대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웅장한 궁전이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우리는 이 정도의 힘을 가졌다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절정적인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10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잊혀졌던 플라톤의 책을 그것도 원어인 고대 그리스어로 줄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돈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고대의 지혜와 문화까지 완벽하게 부활시켰다는 엄청난 선언이었죠. 이 모든 광경을 보여주고 나서 피렌체의 실권자인 은행가 코시모 데 메디치가 대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피렌체와 동맹을 맺으시겠습니까? 이 질문 한마디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무시했던 상인 도시가 예술과 문화를 무기로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이끌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 화려한 프로파간다는 성공했을까요? 네, 힘을 과시하는 데는 대성공이었죠. 하지만 페트라르카가 원래 꿈꿨던 목표, 그러니까 덕망 있는 지도자를 만든다는 그 프로젝트는요?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실패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350년쯤 페트라르카가 고전 부흥을 외쳤고 1420년대에 위대한 도서관들이 세워졌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1500년대가 되니까 이 고전 교육을 잘 받은 보르지아 가문 같은 사람들이 더 현명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유능하고 더 잔혹한 폭군이 돼서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철학자 군주를 만들려다가 더 효율적인 폭군을 만들어버린 셈이죠. 이 끔찍한 실패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키아벨리죠. 그는 이 프로젝트의 방향을 180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전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마키아벨리가 제안한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정치과학이라고 부르는 개념의 시작입니다. 역사를 읽으면서 와, 정말 훌륭하다. 감동만 받을 게 아니라 성공한 전략은 따라하고 실패한 전략은 피하기 위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사례집으로 쓰자는 거죠. 아주 실용적이고 냉철한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200년간 쌓여온 실패와 새로운 전환이 만나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결과가 터져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로 삼은 우연한 혁명이죠. 이 숫자 좀 보세요.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고대 로마의 책은요. 처음 발견됐을 때 이걸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유럽에 24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00년 뒤 도서관이 생기고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무려 3만 명이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말 그대로 폭발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퍼져나간 지식에 마키아벨리의 사례집처럼 생각하는 방식이 더해지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서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증거를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시작된 거죠. 자, 이제 맨 처음에 그 충격적인 인용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왜 인류 발전의 방해꾼이었을까요? 그는 엄청난 천재였지만 자신의 지식을 암호로 가득한 노트에 꽁꽁 숨겨서 독점하려 했던 구시대적 인물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새로운 시대의 과학자들은 지식은 공유해서 인류 전체의 발전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죠. 바로 이 생각의 차이가 르네상스의 진짜 혁명이었던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페트라르카의 프로젝트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드는 데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흑사병 같은 끔찍한 질병을 인류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을 우연히 만들어낸 거죠. 원래 목표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들은 완벽하게 성공한 계획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화려하게 실패한 계획이 낳은 의도치 않은 선물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